안녕하세요, 여러분. 74세 한정숙 씨는 지난주 45년 지기 친구 모임에서 충격적인 일을 경험했습니다. 남편이 치매 진단을 받았다고 털어놓자 친구 중 한 명이 이렇게 말했어요. 정숙아, 너 요즘 너무 우울해 보여. 긍정적으로 생각해야지. 스트레스 받으면 치매 더 빨리 온다고. 그 순간 정숙 씨는 깨달았습니다. 45년을 함께해온 친구가 자신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집에 돌아와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람이 정작 내가 가장 힘들 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6개월이 지난 지금 정숙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알았어요. 오래 알았다고 해서 진짜 친구가 아니라는 걸요.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평생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정작 어려울 때 위로가 되지 않는 관계 말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는 바로 여러분을 위한 내용입니다. 지금부터 나이 들수록 더욱 소중해지는 진짜 친구를 구별하는 법과 진정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지혜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놀라운 연구 결과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스탠포드 대학교 노년학 연구소에서 15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65세 이후 삶의 만족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친구의 숫자가 아니라 친구 관계의 깊이였습니다. 특히 진정한 신뢰관계 3개에서 5개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20개 이상의 피상적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들보다 행복도가 52% 더 높게 나타났어요. 더욱 놀라운 건 깊은 관계를 가진 사람들의 우울증 발생률이 40%나 낮았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나이가 들수록 관계의 양보다 질이 정신건강과 행복을 좌우한다는 뜻이에요. 70세 김봉철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는 은퇴 후 매주 수요일마다 회사 동기 모임에 참석했어요. 40명이 넘는 대규모 모임이었죠. 하지만 매번 집에 돌아오면 기분이 이상했다고 합니다. 다들 자식 자랑, 손주 자랑만 하고 아니면 병원 이야기만 해요. 정작 제가 요양보호사 일을 시작했다고 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 하며 화제를 돌리더군요. 어느 날 그는 용기를 내어 모임 참석을 줄였어요. 처음에는 서운했지만 반년 후 진짜 마음을 알아주는 친구 3명이 따로 연락을 해왔고 지금은 그 3사람과 진솔하고 깊은 이야기를 나누며 지낸다고 해요. 40명이 있을 때보다 3명이 있을 때가 훨씬 마음이 편하네요. 한편 68세 이금순 씨는 더욱 극적인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딸이 이혼했다고 속마음을 털어놓았더니 친구가 이렇게 말하더래요. 우리 딸은 의사 며느리인데 정말 착해. 너는 딸 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그래? 그 순간 금순 씨는 깨달았다고 해요. 아, 이 사람은 내 아픔에 공감하는 게 아니라 자기 우월감을 확인하고 싶어 하는구나. 그 후 그녀는 진짜 위로를 주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명확히 구분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정말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 4명만 남았는데 이전보다 훨씬 마음이 평안해요. 이런 변화는 단순한 개인적 경험이 아니에요. 심리학에서는 이를 사회적 선별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예일 대학의 로라 칼슨 교수에 따르면 인간은 나이가 들수록 감정적 에너지가 한정되어 있음을 직감적으로 알게 되고 정말 의미 있는 관계에만 시간과 마음을 투자하게 된다고 해요. 이것은 소극적인 태도가 아니라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젊을 때는 많은 사람과 네트워크를 만드는 것이 중요했다면 나이가 들수록 진정성 있는 몇 안 되는 관계만이 진짜 보물이 되는 거죠. 하지만 우리 사회는 여전히 친구가 많아야 좋다는 압박을 줍니다. 특히 한국 문화에서는 정이라는 이름으로 질 나쁜 관계도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어요. 하지만 정말 그래야 할까요? 이제 진짜 친구와 가짜 친구를 구별하는 6가지 명확한 기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감정 반응의 차이입니다. 71세 박순애 씨는 허리 디스크 수술을 받는다고 했을 때 친구들의 반응이 완전히 달랐다고 해요. 어떤 친구는 아이고 얼마나 아프겠어요. 제가 병원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라고 했고 다른 친구는 요즘 다들 그래요. 저도 무릎이 아픈데 라며 자기 얘기를 시작했대요. 진짜 친구는 당신의 감정에 먼저 반응하고 가짜 친구는 자신의 경험과 비교부터 해요. 당신이 슬플 때 함께 슬퍼해주고 기쁠 때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짜 친구예요.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진정한 공감은 상대방의 감정을 자신의 것처럼 느끼는 것이라고 정의했습니다. 두 번째는 시간 투자의 질입니다. 69세 최민호 씨는 아내를 잃고 힘들어할 때 친구들의 서로 다른 반응을 목격했어요. 어떤 친구는 힘내세요라는 문자만 보냈고 다른 친구는 말없이 집에 와서 함께 소주 한 잔을 마셨대요. 말이 필요 없었어요. 그냥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됐거든요. 진짜 친구는 당신에게 시간을 투자하고 가짜 친구는 시간을 소비해요. 투자는 상대방의 필요에 맞춰지지만 소비는 자신의 편의에 맞춰지죠.
당신이 정말 힘들 때 누가 옆에 있었는지 돌이켜보세요. 애플 창립자 스티브 잡스의 전기 작가는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의 진심은 위기 순간에 드러난다고. 세 번째는 대화의 방향성입니다. 73세 윤달수 씨는 친구와의 대화 패턴을 분석해 본 결과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진짜 친구와는 서로 질문하고 답하는 쌍방향 대화가 이루어지지만 가짜 친구와는 한쪽이 계속 말하고 다른 쪽은 듣기만 하는 일방향 대화가 반복됐다는 거예요. 어떤 친구는 만날 때마다 자기 이야기만 하고 제 얘기는 들으려 하지 않더라고요. 반면 어떤 친구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라고 진심으로 궁금해해요. 진짜 친구는 당신의 이야기에 호기심을 갖고 가짜 친구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청중을 찾아요. 커뮤니케이션 전문가 데일 카네기는 사람들은 자신에게 관심을 보이는 사람을 좋아한다고 했지만 진정한 관계는 서로 관심에서 시작되는 거죠. 네 번째는 판단 없는 수용입니다. 70세 서미자 씨는 아들의 사업 실패로 고민이 많았는데 친구들의 반응이 극명하게 갈렸다고 해요. 한 친구는 그렇게 키웠으니까 그렇지라며 비난했고 다른 친구는 얼마나 속상하세요.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까요? 라고 물었대요. 진짜 친구는 당신을 판단하지 않고 이해하려 노력하며 가짜 친구는 쉽게 판단하고 조언을 강요해요. 심리학자 아브라함 메슬로는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의 실수나 약점을 드러내도 여전히 당신 편에 서주는 사람이 진짜 친구예요. 다섯 번째는 에너지의 변화입니다. 75세 김정희 씨는 간단한 실험을 해봤다고 해요. 친구를 만나고 난 후 기분이 어떤지 체크해 본 거예요. 어떤 친구를 만나고 나면 기운이 빠지고 피곤해져요. 반대로 어떤 친구를 만나고 나면 마음이 편해지고 활력이 생겨요. 진짜 친구와 시간을 보내면 에너지가 충전되고 가짜 친구와 시간을 보내면 에너지가 소모돼요. 이것은 매우 직관적이고 정확한 판별법입니다. 정신과 의사 스콧 팩은 건강한 관계는 서로에게 활력을 주고 독성 관계는 서로를 소모시킨다고 말했어요. 여섯 번째는 일관된 진정성입니다. 67세 조인숙 씨는 이런 경험을 했어요. 어떤 친구는 다른 사람 앞에서와 혼자 있을 때의 모습이 완전히 달랐대요. 단둘이 있을 때는 다른 친구들 험담을 하다가 그 사람들과 만나면 또 친한 척하더라는 거예요. 진짜 친구는 언제나 일관된 모습을 보여주고 가짜 친구는 상황에 따라 다른 얼굴을 보여줘요. 신뢰는 일관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제 가짜 친구 관계에서 벗어나는 용기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래 알고 지낸 사이인데 어떻게 관계를 정리하지? 라고 고민하세요. 하지만 관계를 정리한다는 게 반드시 극적인 단절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68세 장태순 씨는 점진적 거리두기 방법을 사용했어요. 매주 참석하던 모임을 격주로 그 다음에는 월 1회로 줄여나갔대요. 갑자기 안 나가면 서로 불편하니까 천천히 거리를 뒀어요. 지금은 1년에 한두 번 정도만 만나는데 오히려 만날 때마다 더 반가워요. 관계학 전문가 존 고트만은 모든 관계가 같은 수준일 필요는 없다고 말했어요. 친밀한 관계, 일반적 관계, 형식적 관계로 나누어 관리하는 것이 현명하다고요. 72세 배명자 씨는 더 직접적인 방법을 택했어요. 자신에게 상처를 주는 친구에게 솔직하게 마음을 표현했다고 해요. 제가 힘들 때 위로보다 비교를 당하니까 정말 속상해요 라고 말했더니 상대방도 깨닫고 관계가 개선됐대요. 모든 관계가 다 나빠지는 건 아니에요. 진심으로 소통하면 더 좋아지는 관계도 있어요. 하지만 소통해도 변하지 않는 관계라면 과감히 정리하는 것이 서로를 위한 일이에요. 심리치료사 브레네 브라운은 경계선을 설정하는 것은 자기 보호가 아니라 자기 존중이라고 말했어요. 이제 진짜 친구를 만나고 유지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먼저 진짜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71세 한동수 씨는 새로운 관계를 만들 때 자신부터 바꿨다고 해요. 예전에는 만나면 내 얘기부터 했는데 이제는 상대방 안부부터 물어봐요. 그러니까 상대방도 저에게 더 관심을 보이더라고요. 심리학에는 상호성의 원리라는 개념이 있어요. 내가 상대방에게 보이는 관심과 태도가 그대로 돌아온다는 뜻이죠. 진정성 있는 관심을 보이면 진정성 있는 친구를 만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공통 관심사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만남입니다. 68세 유미경 씨는 서해 동호회에서 만난 친구들과 가장 편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해요. 나이나 학력, 경제력 상관없이 서해를 좋아한다는 공통점만으로도 깊은 대화가 돼요. 붓 앞에서는 모든 게 평등해지거든요. 공통 관심사는 자연스러운 대화 주제를 제공하고 서로의 새로운 면을 발견할 기회를 만들어줘요. 사회학자 게오르그 지멜은 진정한 우정은 공통된 경험에서 시작된다고 말했어요. 세 번째는 1대1 만남의 소중함입니다.
74세 임순덕 씨는 큰 모임보다 1대1 만남을 선호한다고 해요. 사람이 많으면 겉핥기 대화만 하게 되는데 둘이 만나면 진짜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어요. 그룹에서는 드러나지 않던 상대방의 진면목을 1대1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심리학자 어빙얄롬은 진정한 친밀감은 둘만의 공간에서 형성된다고 말했어요. 네 번째는 꾸준한 소통의 힘입니다. 70세 안정옥 씨는 멀리 사는 친구와 매주 목요일마다 전화통화를 한다고 해요. 특별한 일이 없어도 그냥 안부 인사만 해요. 그런데 그게 더 소중하더라고요. 일상적이고 지속적인 소통이 관계를 깊게 만들어요. 관계 전문가 존 가트너는 우정은 꾸준한 관심의 축적이라고 정의했어요. 다섯 번째는 서로의 변화를 인정하는 마음입니다. 72세 홍성만 씨는 40년 지기 친구가 갑자기 종교에 심취해서 만날 때마다 전도를 하려 해서 한때 관계가 어려웠다고 해요. 하지만 그것도 그 사람의 변화된 모습이라고 받아들이니 다시 편해졌대요. 나도 변했으니까 친구도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이 오랜 우정을 유지하는 비결이에요. 여섯 번째는 건전한 경계선 설정입니다. 69세 정광남 씨는 친구가 자주 돈을 빌려달라고 해서 고민이었는데 솔직하게 친구로서는 도와주고 싶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안 된다고 말했대요. 처음에는 서운해했지만 나중에 이해해 주더라고요. 오히려 더 편한 관계가 됐어요. 명확한 경계선은 관계를 보호하는 안전장치예요. 이제 새로운 친구를 만드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한 실용적인 조언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동네 커뮤니티 활용입니다. 69세 김영만 씨는 아파트 경로당에서 운영하는 바둑 모임에 참여해서 좋은 친구들을 만났다고 해요. 멀리 갈 필요도 없고 부담도 없어요. 가까운 곳에 생각보다 좋은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지역복지관, 도서관, 주민센터 등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을 활용해 보세요. 두 번째는 자원봉사 활동 참여입니다. 75세 이현옥 씨는 지역 아동센터에서 봉사하며 만난 동료들과 깊은 우정을 쌓았다고 해요. 힘든 일을 함께 하니까 더 끈끈해져요. 서로 돕는 마음이 같아서 그런지 이해도 잘 되고요. 같은 목적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관계는 매우 견고해요. 세 번째는 평생학습을 통한 만남입니다. 67세 조명순 씨는 대학교 평생교육원 한국사 수업에서 만난 동기들과 지금도 매월 역사 탐방을 한다고 해요. 같은 것을 배우니까 공통 화제도 많고 서로 격려도 하게 되더라고요. 배움의 과정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성장이라는 공통 목표를 가지고 있어서 긍정적인 에너지를 나눌 수 있어요. 네 번째는 종교 활동이나 명상 모임입니다. 73세 박정자 씨는 동네 성당의 신자 모임에서 만난 분들과 마음의 깊은 교류를 한다고 해요. 영적인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서로의 내면을 더 깊이 알게 되더라고요. 세속적인 자랑이나 비교 없이 순수한 대화를 할 수 있어요. 영성을 추구하는 사람들끼리는 더 진솔하고 따뜻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어요. 다섯 번째는 취미 활동을 통한 연결입니다. 70세 김정남 씨는 사진 동호회에서 만난 친구들과 전국 각지를 다니며 사진을 찍는다고 해요. 아름다운 것을 함께 보고 느끼니까 마음도 아름다워져요. 경쟁이 아니라 함께 즐기는 거라 편하네요. 예술이나 취미 활동을 통한 만남은 경쟁보다는 순수한 즐거움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더 건강한 관계를 만들 수 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70세 서명옥 씨는 이렇게 말해요. 친구를 찾기 전에 나 자신과 친해져야 해요. 내가 나를 좋아해야 다른 사람도 나를 좋아하거든요. 자기 자신과 편안한 관계를 맺는 것이 모든 인간관계의 출발점이에요. 심리학자 에릭 에릭슨은 자아 정체성이 확립된 사람만이 진정한 친밀감을 형성할 수 있다고 말했어요.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있어야 다른 사람도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중할 수 있어요. 혼자 있는 시간도 즐길 줄 알아야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도 더욱 소중해져요. 마지막으로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관계관리법을 제안드릴게요. 정기적인 안부 인사를 습관화하세요. 특별한 날이 아니어도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라는 간단한 메시지가 관계를 유지시켜줘요. 상대방의 관심사를 기억하고 물어보세요. 지난번에 말씀하신 손자 대학 입시는 어떻게 됐어요? 처럼 세심한 관심이 마음을 움직여요. 감사의 마음을 자주 표현하세요. 덕분에 즐거웠어요. 많은 위로가 됐어요. 처럼 구체적인 감사를 전하면 관계가 더욱 깊어져요.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세요. 나와 다른 생각을 가져도 그런 관점도 있네요. 라고 인정하는 자세가 필요해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세요. 너무 가까워도 부담스럽고 너무 멀어도 소원해져요. 서로에게 편안한 거리를 찾아가세요. 질보다 양을 추구하지 마세요.
많은 사람과 얕은 관계를 맺기보다 적은 수의 사람과 깊은 관계를 맺는 것이 더 의미 있어요. 건설적인 갈등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진짜 친구 사이에는 때로 의견 충돌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이 있다면 갈등을 통해 관계가 더욱 단단해질 수 있어요. 서로의 개인적인 공간을 존중하세요. 아무리 친해도 지켜야 할 선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상대방의 성장과 변화를 축하해 주세요. 친구가 새로운 일에 도전하거나 변화를 시도할 때 진심으로 응원해 주세요. 작은 호의를 베풀되 큰 은혜를 바라지 마세요. 진짜 친구는 계산하지 않아요. 작은 도움을 주되 보답을 기대하지 마세요. 정직하되 상처 주지 않게 표현하세요. 진실을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으로 전달하는 게 더 중요해요. 함께 새로운 경험을 만들어 가세요. 새로운 장소에 가거나 새로운 활동을 함께 해보세요. 공통된 추억이 관계를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줘요. 상대방의 장점을 자주 인정하고 표현하세요. 칭찬과 격려는 관계를 더욱 따뜻하게 만들어줘요. 어려운 시기에 더욱 가까이 있어주세요. 친구가 힘들 때야말로 진짜 우정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예요. 60세가 넘으면 친구 관계에 너무 애쓰지 마세요. 하지만 포기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더 현명하게, 더 선별적으로, 더 진정성 있게 관계를 맺으라는 뜻이에요. 가짜 친구 100명보다 진짜 친구 1명이 더 소중해요. 당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힘들 때 진심으로 위로해주고 기쁠 때 함께 기뻐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진짜 친구예요. 그런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는 먼저 당신 자신이 그런 친구가 되어야 해요. 인생의 후반부로 갈수록 관계의 깊이가 더욱 중요해져요. 시간은 한정되어 있고 에너지도 유한하니까요. 그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정말 가치 있는 관계에 투자하세요. 피상적인 관계에 매달리기보다는 몇 안 되더라도 진심으로 통하는 사람들과 깊은 유대를 만들어 가세요. 나이가 들수록 외로움을 느끼기 쉬워요. 하지만 그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질 나쁜 관계에 매달릴 필요는 없어요. 혼자 있어도 평안한 마음을 기르고 진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집중하세요. 때로는 용기 있게 관계를 정리하는 것도 필요해요. 서로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관계는 과감히 거리를 두세요. 그 대신 새로운 만남에 열려있는 마음을 가지세요.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친구를 만날 수 있어요. 공통 관심사나 가치관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관계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자기 자신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에요.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과도 건강한 관계를 만들 수 있어요. 오늘부터 관계의 양이 아닌 질에 집중해 보세요. 에너지를 빼앗아가는 관계는 과감히 정리하고 에너지를 충전해주는 관계는 더욱 소중히 여기세요. 나이가 들수록 시간은 더욱 귀해져요. 그 귀한 시간을 진짜 값어치 있는 사람들과 함께 보내시기 바라요. 당신은 좋은 친구를 가질 자격이 충분해요. 당신도 누군가에게 소중한 친구가 될 수 있어요. 진정한 우정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깊어지고 의미 있어져요.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혼자 있는 시간도 소중한 시간이에요. 자신과 대화하고 내면을 들여다보고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가는 시간이니까요. 그런 시간을 통해 더욱 성숙해진 자신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런 성숙한 자신을 바탕으로 더욱 아름다운 관계들을 만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인생의 마지막 장에서 만나는 진짜 친구들은 더욱 특별해요. 서로의 약함도 받아들이고 서로의 지혜도 나누고 남은 시간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들어가는 동반자들이니까요. 그런 관계들을 찾아가고 만들어가는 여러분의 노력을 응원해요. 나이 들어서의 우정은 젊을 때와는 다른 깊이와 품격이 있어요. 서로의 인생을 깊이 이해하고 서로의 마음을 진심으로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관계들 말이에요. 그런 친구가 한 명이라도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히 풍요로운 인생이에요. 오늘도 진짜 관계를 위해 노력하시는 여러분께 마음 깊은 박수를 보냅니다. 당신의 인생에 진정한 친구들로 가득하기를 바라며 당신 또한 누군가에게 소중한 친구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따뜻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전해드릴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입니다. 지난주에 한 시청자분이 보내주신 메시지입니다. 어머니가 올해 81살이신데 작년까지만 해도 혼자서 시장도 가시고 친구들과 등산도 다니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번 봄부터 기운이 없으시더니 지금은 화장실 가는 것도 힘들어 하십니다. 이게 정상인가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80대 부모님이나 주변 어르신들이 갑자기 약해지시는 모습을 보신 적이요? 제가 최근 2년 동안 수집한 국내외 연구 자료들을 분석하면서 정말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83세까지 늘어났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80세를 기점으로 대부분 어르신들의 건강이 절벽처럼 떨어진다는 겁니다. 더욱 충격적인 건 건강보험공단 데이터를 보니까요. 80세 이상 어르신 중에 74%가 갑작스러운 건강 악화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현상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건 100세 넘게 건강하게 사시는 분들한테는 특별한 공통점이 있다는 거죠. 오늘 이 영상에서는 80세 이후에 어르신들이 갑자기 약해지시는 3가지 숨은 이유와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시는 분들만이 알고 있는 7가지 특별한 비결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3번째 이유는 정말 놀라우실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부모님을 위해서 좋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아시게 될 겁니다. 실제로 최근 서울대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요. 우리가 흔히 건강에 좋다고 믿는 특정한 습관이 오히려 수명을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80세 이후에 갑자기 건강이 나빠지는 첫 번째 무서운 이유부터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보는 여러분의 부모님 건강은 물론이고 여러분 자신의 미래와도 직접 연결된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까요. 끝까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오늘은 산책 안 나가세요? 다리에 힘이 없어서 그냥 집에서 쉬는 게 나을 것 같구나. 할머니, 요즘 왜 이렇게 자주 넘어지세요? 모르겠다. 예전 같지가 않네. 이런 대화들 여러분 주변에서도 자주 들리시죠? 80세 이후에 어르신들이 갑자기 약해지시는 첫 번째 이유, 바로 잠자는 근육 현상 때문입니다. 최근에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를 보면요. 80세 이상 어르신 중에 무려 91%가 이 잠자는 근육 현상을 겪고 계신다고 합니다. 잠자는 근육 현상이라는 게 뭐냐면요. 오랫동안 근육을 제대로 쓰지 않아서 근육이 점점 줄어들고 기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마치 사용하지 않는 기계가 녹슬어가는 것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은퇴하신 후에 활동량이 확 줄어드신 어르신들한테 자주 나타나는데요. 처음에는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시다가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가시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더욱 무서운 건요. 이 현상이 한번 시작되면 근육량이 매년 4%에서 8%씩 줄어든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매년 8%씩 줄어든다면 10년 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한번 시작된 근육 감소는 정말 눈덩이처럼 불어나요. 근육이 줄어들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게 균형 감각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주 넘어지시게 되고 한번 넘어지시면 골절이나 머리 다치실 위험이 엄청 높아지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하버드 의과대학에서 최근에 발표한 연구 결과가 정말 놀라워요. 근육이라는 게 단순히 힘만 쓰는 기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몸의 면역력이랑 호르몬 분비, 심지어는 뇌 건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근육에서 마이오카이네라는 특별한 물질이 나오는데요. 이게 면역력을 높이고 염증을 줄이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 밝혀진 거예요.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요. 근육이 줄어들수록 우리 몸의 기초 대사량도 함께 떨어져요. 그러면 같은 양의 음식을 드셔도 살이 더 쉽게 찌고 온몸에 염증이 늘어나요. 그 늘어난 염증은 또 근육을 더 줄어들게 만드는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거죠. 한번 시작된 근육 감소는 면역력 저하, 당뇨병, 심장병 위험을 크게 높입니다. 특히 80세 이상에서는 이런 현상이 매우 빠르게 진행돼서 수명 단축으로 바로 이어질 수 있어요.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아는 한 할아버지가 계세요. 81살이신데 작년까지만 해도 매일 아침 동네 한 바퀴 도시고 텃밭에서 농사도 지으셨어요. 그런데 겨울에 감기 한번 심하게 앓으시고 나서 침대에서만 지내시더니 석 달 만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어요. 혼자서는 화장실도 못 가시고 말씀도 어눌해지시고요. 이게 바로 잠자는 근육 현상의 무서운 면이에요. 한번 시작되면 정말 빠르게 악화되거든요. 하지만요, 여기서 희망적인 소식을 하나 전해드릴게요. 도쿄 장수연구소에서 90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는데요. 적절한 운동을 통해서 근육량을 회복하신 분들은 그렇지 않으신 분들보다 평균 8년 하고도 2개월을 더 사셨다고 해요. 네이처라는 세계적인 의학 저널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요. 근육 운동은 80세 이후에도 충분히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100세가 넘으신 분들도 적절한 운동을 통해서 근육량을 늘릴 수 있다는 놀라운 연구 결과도 있었어요. 중요한 건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 잘못된 방식의 운동은 오히려 해가 될 수 있거든요. 이 부분은 나중에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80세 이후에 갑자기 건강이 나빠지는 두 번째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이건 정말 의외실 거예요. 우리가 평소에 건강에 좋다고 믿어왔던 어떤 습관이 사실은 수명을 줄이고 있었다는 사실 말이에요.
할머니, 오늘 점심은 뭐 드셨어요? 그냥 밥에 김치만 먹었다. 혼자 먹으니까 뭘 해 먹기도 귀찮고. 아버지, 요즘 많이 마르신 것 같아요.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야. 밥은 매일 세 끼 다 챙겨 먹고 있으니까 괜찮다. 혹시 이런 말씀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80세 이후에 어르신들이 갑자기 약해지시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외로운 밥상 증후군 때문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최근에 조사한 결과를 보면요. 80세 이상 어르신 중에 무려 79%가 영양실조 상태라고 해요. 그런데 놀라운 건 이분들 대부분이 하루 3끼를 꼬박꼬박 드시고 있다는 거예요. 외로운 밥상 증후군이라는 게 뭐냐면요. 혼자서 식사하는 습관이 계속되면서 생기는 영양 불균형 현상을 말해요. 문제는 단순히 밥을 얼마나 드시느냐가 아니라 혼자 드실 때는 영양의 질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거예요. 최근 서울대 식품영양학과에서 연구한 결과를 보면 혼자 식사하시는 어르신들은 가족과 함께 식사하시는 어르신들에 비해서 단백질 섭취량이 평균 47%나 적었다고 해요. 왜 그럴까요? 반찬을 여러 가지 준비하기 귀찮으시니까, 입맛이 없으시니까 그냥 간단히 드시게 되는 거죠. 혼자 먹으니까 김치랑 밥만 먹어도 괜찮겠지. 나이 들면 많이 안 먹어도 되는 거 아냐? 이런 생각들이 바로 위험 신호예요. 특히 단백질 부족은 앞서 말씀드린 잠자는 근육 현상을 더욱 빠르게 진행시켜요. 우리 근육은 하루에 1%에서 2%씩 자연스럽게 분해되는데 이걸 보충해주지 않으면 근육량이 급격히 감소하는 거예요. 외로운 밥상 증후군은 면역력 저하뿐만 아니라 우울증과 치매 위험도 크게 높인다고 해요. 실제로 혼자 식사하시는 어르신들은 그렇지 않으신 분들에 비해서 우울증 발생률이 3배하고도 2배나 높았어요. 더 놀라운 건요, 혼자 식사하실 때는 우리 몸의 영양소 흡수율도 떨어진다는 거예요. 즐거운 대화와 함께하는 식사는 단순한 사교 활동이 아니라 우리 몸의 소화 호르몬 분비를 도와주고 영양소 흡수를 높이는 중요한 건강 활동인 거죠. 실제 사례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제가 아는 할머니가 계시는데요. 할아버지 돌아가신 후에 혼자 지내시면서 점점 말이 없어지시고 기운이 없어지셨어요. 검사를 해보니까 모든 영양 수치가 정상 이하였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매일 3끼 다 챙겨 드시고 계셨거든요. 문제는 혼자 드시다 보니까 김치찌개 한번 끓여놓고 사흘씩 드시고 반찬은 김치하고 멸치볶음 정도만 드시고 계셨던 거예요. 할머니, 요즘 식사는 잘하세요? 그냥 밥에 김치만 먹어도 돼. 나이 들면 그런 거야.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특별히 주의가 필요해요.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더 다양한 영양소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말입니다. 희망적인 소식이 있어요. 부산대 의과대학에서 연구한 결과를 보면 식사 습관을 개선하신 어르신들은 6달 만에 면역력이 평균 63%나 향상되었다고 해요. 심지어 인지 기능도 개선되는 걸로 나타났죠. 어떻게 개선하셨을까요? 바로 함께 식사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경로당에서 점심 한 끼라도 함께 드시고 일주일에 2~3번은 자녀분들이랑 같이 드시고 이웃분들이랑 돌아가면서 식사 초대를 하시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요. 단순히 함께 드시는 것만으로는 안 돼요. 어떻게 드시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이 부분은 나중에 100세 어르신들의 비결을 말씀드릴 때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80세 이후에 건강을 급격히 악화시키는 세 번째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이건 정말 충격적이에요.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하는 행동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말이에요. 어머님, 넘어지실까봐 걱정되니까 되도록 집에서 쉬세요. 아버님이 아프신 후로 침대에만 계시니까 더 안 좋아지시는 것 같아요. 조심해서 나쁠 건 없잖아요. 혹시 이런 말씀하신 적 있으신가요? 80세 이후의 어르신들의 건강을 급격히 악화시키는 세 번째 이유는 바로 지나친 보호증후군 때문입니다. 이게 정말 의외죠?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하는 보호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지나친 보호증후군이라는 게 뭐냐면요. 건강을 걱정한 나머지 오히려 지나치게 활동을 제한하면서 생기는 건강 악화 현상을 말해요. 특히 자녀분들의 과도한 걱정이 이런 현상을 더욱 부추기는 걸로 나타났어요. 생각해 보세요. 어르신들이 넘어질까봐 걱정돼서 움직임을 제한하는 것은 마치 불이 날까봐 집 전체 전기를 다 끊어버리는 것과 같아요. 놀랍게도요. 하루 종일 침대에서 지내는 것은 담배 피우는 것보다 더 해로울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노인의학과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하루 12시간 이상 누워 계시는 것은 매일 담배 한 갑을 피우는 것과 비슷한 수준으로 건강에 해롭다고 해요. 과도한 안정은 다음과 같은 심각한 문제들을 일으켜요. 첫째, 장시간 누워 계시는 생활은 뼈 밀도를 매달 최대 6%까지 감소시켜요.
이건 골다공증 위험을 엄청나게 높이는 원인이 되죠. 둘째, 더욱 심각한 건 심장 기능이 20%에서 30%까지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는 평소보다 심장이 혈액을 덜 펌프질하게 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셋째, 하루 종일 누워 계시는 생활은 인지 기능을 급격히 떨어뜨려요. 뇌로 가는 혈류량이 줄어들고 새로운 자극이 없어지기 때문이에요. 넷째, 우울증 위험이 4배나 증가해요. 활동량이 줄어들면서 도파민이랑 세로토닌 같은 행복 호르몬 분비가 줄어들기 때문이죠. 다섯째, 가장 위험한 건 폐렴 위험이 6배나 증가한다는 거예요. 누워있는 자세가 폐 속 분비물 배출을 어렵게 만들고 폐 기능을 떨어뜨리기 때문이에요. 실제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제가 아는 할아버지가 계시는데요. 83살이에요. 작년에 계단에서 한번 넘어지신 후에 딸분이 너무 걱정되셔서 아버지, 위험하니까 집에서만 계세요라고 하셨대요. 처음에는 며칠만 그러실 생각이었는데 점점 나가기가 무서워지시더니 석 달 후에는 아예 침대에서만 지내시게 되셨어요. 그러다가 폐렴에 걸리셔서 병원에 입원하시게 됐죠. 이게 바로 지나친 보호증후군의 무서운 면이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실제로는 적절한 활동이 오히려 낙상 위험을 줄인다는 연구 결과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미국 스탠포드 대학교 최신 연구에 따르면 하루 30분의 가벼운 활동만으로도 80세 이상 어르신들의 수명이 평균 4년하고도 2개월 늘어났다고 해요. 심지어 90세 이후에 시작한 운동도 효과가 있었다는 놀라운 결과도 있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적절한 활동이에요. 무리한 운동은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이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시는 분들의 특별한 비결 속에 숨어 있어요. 자, 이제부터는 정말 놀라운 내용입니다.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시는 분들만이 알고 있는 7가지 특별한 습관을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첫 번째 습관은 방금 말씀드린 3가지 위험 요인을 모두 예방할 수 있는 놀라운 방법이에요.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시는 분들만의 특별한 습관 7가지 중에서 첫 번째는 바로 자연 속 걸음 명상입니다. 걷기 운동이 그렇게 좋다던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매일 걷기만 해도 효과가 있을까요? 세계 각국의 100세 이상 장수하시는 분들의 습관을 분석한 결과 가장 많이 발견된 공통점이 바로 자연 속 걸음 명상이었어요. 자연 속 걸음 명상이라는 게 단순한 걷기 운동이 아니에요. 자연을 바라보며 천천히 걸으면서 깊은 호흡을 하는 걸 말해요. 놀랍게도 이 간단한 습관 하나로 앞서 말씀드린 3가지 위험 요인을 모두 예방할 수 있다고 해요. 일본 오키나와 장수연구소에서 매일 20분씩 자연 속 걸음 명상을 하신 80세 이상 어르신들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요. 근육량 감소 속도가 71%나 줄어들었어요. 걸으면서 자연스럽게 전신 근육이 자극받고 근섬유가 활성화되기 때문이에요. 면역력은 53%나 상승했어요. 규칙적인 걷기와 깊은 호흡을 통해서 면역세포들의 활동이 활발해지고 혈액순환이 개선되면서 나타나는 효과예요. 더욱 놀라운 건 치매 위험이 58%나 감소한다는 거예요. 자연 속 걸음 명상 중에 뇌로 가는 혈류량이 늘어나고 자연을 바라보며 걷는 과정에서 뇌가 다양한 자극을 받기 때문이에요. 특히 우울증 개선율이 무려 77%에 달하는데 걷기 운동으로 인한 엔돌핀 분비 증가와 더불어 자연 속에서 느끼는 평온함이 정신 건강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에요. 특히 주목할 점은 자연을 바라보며 걷는다는 거예요. 나무랑 꽃을 보며 걸으니까 마음이 편안해져요. 아침 공기를 마시면서 걸으면 하루가 달라져요. 손주랑 같이 산책하는 게 일과가 됐어요. 자연 속 걸음 명상의 놀라운 점은 바로 이런 심리적 안정감이에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감소하고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이 증가하면서 자연스럽게 면역력도 높아지게 돼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아침 일찍 시작하는 게 좋아요. 이른 아침 공기가 가장 맑고 상쾌하며 하루의 시작을 활기차게 만들어주거든요. 처음에는 5분부터 시작하세요. 무리하게 시작하면 오히려 의욕이 떨어질 수 있어요. 매일 1분씩 늘려가는 게 중요해요. 걷는 장소는 자연이 있는 곳을 선택하세요. 나무와 꽃, 새소리가 있는 환경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크게 줄이고 심리적 안정감을 줘요. 특히 걸을 때는 깊은 호흡을 함께 하는 게 매우 중요해요. 산소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몸속 노폐물 제거를 돕거든요. 깊은 호흡은 또한 뇌 속 혈류량을 늘려서 맑은 정신을 유지하는 데도 큰 도움이 돼요. 시작한 지 3달 됐는데 허리 통증도 없어지고 잠도 잘 자요. 이제는 하루라도 안 나가면 뭔가 허전해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어요. 무리한 운동은 오히려 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단계적으로 시작해야 해요.
처음 일주일은 5분에서 10분 정도만 걸으세요. 그 다음 주에는 15분, 그 다음 주에는 20분 이런 식으로 점차 늘려가시면 돼요. 만약에 걷다가 숨이 많이 차거나 무릎이나 허리가 아프시면 즉시 중단하고 쉬세요. 아픔을 참고 하는 건 절대 금물이에요. 또 하나 중요한 건 편한 신발을 신으세요. 굽이 높거나 딱딱한 신발은 오히려 관절에 무리를 줄 수 있어요. 이제 두 번째 습관을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함께하는 식탁의 마법이에요. 혼자 먹는 것보다 다른 사람과 함께 먹으니까 확실히 달라요. 이웃과 함께하는 식사, 이게 바로 장수의 비결이었던 것 같아요. 이탈리아 사르데냐 사디니어 섬의 100세 어르신들을 연구한 결과 다른 사람과 함께 식사하는 것만으로도 수명이 평균 5년하고도 3개월 늘어난다는 걸 발견했어요. 함께하는 식탁의 마법이라는 건 단순히 같이 밥을 먹는 게 아니에요. 대화를 나누며 즐겁게 식사하는 걸 의미해요. 함께 식사할 때 나타나는 건강상의 변화는 정말 놀라워요. 소화효소 분비량이 47% 증가해요. 즐거운 대화가 우리 몸의 소화 기능을 활성화시키기 때문이에요. 영양소 흡수율도 42% 향상돼요. 천천히 여유있게 식사하면서 음식이 충분히 소화될 시간이 확보되기 때문이에요.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식후 혈당 조절 능력이 31% 개선된다는 거예요. 천천히 식사하면서 인슐린이 적절하게 분비되고 즐거운 대화로 인한 스트레스 호르몬 감소가 혈당 조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에요. 더욱 놀라운 건 함께하는 식사가 우울증 위험을 18% 감소시킨다는 점이에요. 식사 중에 사회적 교류가 우리 뇌의 행복 호르몬 분비를 촉진하기 때문이에요. 치매 예방 효과도 52%나 상승하는데 식사 중의 대화가 뇌를 자극하고 인지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해요. 특히 주목할 점은 대화의 질이에요. 긍정적인 대화를 나누며 식사할 때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감소하고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이 증가한다고 해요. 텔레비전 보면서 먹는 것보다 이웃과 이야기하며 먹으니 확실히 달라요. 손주들이 같이 먹으면 입맛도 살아나고 기분도 좋아져요. 함께하는 식탁의 마법의 놀라운 효과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면역력이 강화되는데 즐거운 식사 자리에서 분비되는 행복 호르몬이 면역세포의 활성도를 높이기 때문이에요. 수면의 질도 크게 개선되는데 규칙적인 식사 시간과 함께하는 식사에서 오는 심리적 안정감이 수면 호르몬 분비를 촉진하기 때문이에요. 기억력 향상 효과도 주목할 만한데 다양한 대화 주제와 사회적 교류가 뇌를 자극하고 활성화시키기 때문이에요. 심혈관 건강도 크게 증진되는데 여유로운 식사 속도가 혈압을 안정시키고 심장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이기 때문이에요. 가장 흥미로운 점은 함께하는 식사가 장수 유전자를 활성화한다는 사실이에요. 사회적 교류와 즐거운 식사가 텔로미어 끝 부위의 감소 속도를 늦추고 노화 관련 유전자들의 발현을 조절하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일주일에 최소 3번 이상 다른 사람과 함께 식사하기를 시작하세요. 경로당이나 복지관의 공동 식사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가족이나 이웃을 정기적으로 초대해서 함께 식사하는 것도 추천해요. 꼭 대단한 요리를 하실 필요는 없어요. 간단한 국물이라도 함께 나누면 충분해요. 식사 모임을 만들어 보세요. 같은 아파트 어르신들끼리, 교회나 성당 친구들끼리 정기적인 식사 모임을 만드시면 돼요. 손주나 자녀와 정기적인 식사 약속을 잡으세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함께 식사하는 시간을 정해두시면 좋아요. 처음엔 귀찮았는데 이제는 이렇게 모여서 먹는 게 일상이 됐어요. 함께 먹으면서 나누는 이야기가 삶의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어요. 과식이나 지나친 음주는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으니 즐거운 대화에 중점을 두셔야 해요. 이제 세 번째 습관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뇌 근력 운동이에요. 치매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요? 매일 신문만 읽어도 도움이 된다던데 정말인가요? 두뇌 운동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캐나다 맥길머길 대학교 연구팀에서 발표한 놀라운 결과를 보면 특정한 방식의 뇌활동이 치매 위험을 최대 77, 수면의 질도 39% 개선되는데 하루 동안의 적절한 뇌활동이 자연스러운 피로감을 유도하고 수면 패턴을 정상화하기 때문이에요. 더욱 놀라운 건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46% 향상된다는 점이에요. 활발한 뇌활동이 전신의 호르몬 균형을 맞추고 면역 체계를 강화하며 전반적인 신체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특히 주목할 점은 새로움이에요. 익숙한 것을 반복하는 것보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해요. 손주한테 스마트폰 사용법 배우면서 더 젊어진 것 같아요. 외국어 배우기 시작하니까 기억력도 좋아지고 자신감도 생겼어요.
그림 그리기를 시작했는데 매일이 즐거워졌어요. 뇌 근력 운동의 놀라운 점은 신체 건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면역력이 강화되는데 뇌활동 증가가 면역 체계를 담당하는 세포들의 활성도를 높이기 때문이에요. 혈압도 자연스럽게 안정되는데 새로운 것을 배우는 과정에서 얻는 긍정적인 스트레스가 혈관을 건강하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스트레스도 눈에 띄게 감소하는데 새로운 취미 활동에 집중하는 동안 걱정과 불안이 자연스럽게 해소되기 때문이에요. 그럼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게 특히 효과적이에요. 언어 학습이 뇌의 여러 영역을 동시에 자극하고 새로운 신경회로를 만들어내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외국어를 배우는 어르신들의 인지 기능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어요. 악기 연주를 시작하는 것도 매우 좋은 방법이에요. 악기를 연주할 때는 시각, 청각, 촉각이 모두 사용되며 손가락을 따로 움직이는 동작이 뇌의 좌우 균형 발달을 돕기 때문이에요. 그림 그리기나 서예를 배우는 건 섬세한 손동작을 통해 뇌의 미세 운동 영역을 자극하고 창의력과 집중력을 높이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어요. 특히 색감을 구분하고 조합하는 과정에서 뇌가 활발하게 활동하게 돼요. 디지털 기기 사용법을 익히는 것도 매우 효과적이에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을 배우는 과정에서 새로운 정보를 처리하고 기억하는 능력이 향상되며 디지털 세상과 소통하는 즐거움도 느낄 수 있어요. 요리 배우기도 추천해요. 새로운 요리법을 익히고 재료를 다루고 순서를 기억하는 과정이 모두 뇌를 자극해요. 게다가 완성된 요리를 가족과 나누는 즐거움도 있죠. 처음엔 어려웠지만 하다 보니 재미있어져요. 배우는 즐거움이 이렇게 클 줄 몰랐어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어요. 무리한 학습은 오히려 스트레스가 될 수 있으니 즐거운 마음으로 천천히 시작하는 게 좋아요. 하루에 15분에서 30분 정도만 투자하세요. 너무 오래 하면 오히려 피로해질 수 있어요.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과정 자체가 중요한 거니까 실수해도 괜찮다는 마음가짐이 중요해요.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배우시면 더욱 좋아요. 서로 격려하고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더 재미있게 배울 수 있어요. 이제 네 번째 습관을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웃음 치료의 기적이에요. 웃음이 운동이 될 수 있다고요? 억지로 웃어도 효과가 있다는 게 정말인가요? 이렇게 즐거운 치료법이 있었다니. 인도의 웃음치료연구소에서 발표한 놀라운 연구 결과를 보면 하루 15분 웃음 치료를 실천한 어르신들의 평균 수명이 6년하고도 4개월 더 길었다고 해요. 웃음 치료라는 게 단순히 웃는 게 아니에요. 특별한 호흡법과 함께 의도적으로 웃음을 만들어내는 치료법을 말해요. 놀랍게도 억지로 웃더라도 진짜 웃음과 같은 효과가 있다고 해요. 도쿄의과대학 연구진의 연구 결과를 보면 웃음 치료의 효과가 과학적으로 입증되었어요. 면역력이 71% 증가하는데 웃을 때 면역세포의 활성도가 높아지고 면역글로불린 IMMUNOGLOBULIN이라는 항체 생성이 촉진되기 때문이에요. 스트레스 호르몬은 53% 감소하는데 웃음이 코르티솔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의 분비를 억제하고 대신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 분비를 촉진하기 때문이에요. 수면의 질도 42% 개선되는데 웃음으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이완 효과가 자연스러운 숙면을 유도하기 때문이에요. 특히 놀라운 건 통증 감소 효과가 50%에 달한다는 점이에요. 웃을 때 분비되는 엔돌핀이 천연 진통제 역할을 하며 전신의 근육이 이완되면서 만성 통증이 자연스럽게 감소하기 때문이에요. 처음엔 어색했는데 이제는 하루 중 가장 즐거운 시간이 되었어요. 아침에 웃음 치료하고 나면 하루가 달라져요.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니 더 즐거워요. 웃음 치료는 다음과 같은 놀라운 효과가 있어요. 뇌 영양물질의 분비가 촉진되는데 이는 뇌신경세포를 보호하고 새로운 신경회로를 만드는 데 도움을 줘요. 심폐기능도 크게 강화되는데 웃을 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깊은 호흡이 폐 기능을 활성화하고 혈액순환을 개선하기 때문이에요. 전신의 근육도 자연스럽게 이완되는 효과가 있는데 웃음이 만들어내는 미세한 근육 진동이 마치 전신 마사지와 같은 효과를 내기 때문이에요. 특히 주목할 만한 건 치매 예방 효과인데 웃음이 뇌의 여러 부위를 동시에 자극하고 뇌 속 도파민 다포마인과 세로토닌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의 분비를 촉진하기 때문이에요. 그럼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3분간 크게 웃어보세요. 처음엔 어색하더라도 괜찮아요. 거울을 보면서 하시면 더 효과적이에요. 웃을 때는 배에서부터 웃으세요. 하하하 소리를 내면서 배가 움직이도록 웃으시면 호흡 효과까지 볼 수 있어요.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웃음 시간을 정해보세요. 함께 웃으면 효과가 배가 되고 더 오래 지속할 수 있어요.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웃는 것도 좋아요.
개그 프로그램이나 코미디 영화를 보면서 크게 웃으세요. 경로당이나 복지관에서 웃음 치료 프로그램이 있다면 참여해보세요. 전문가의 지도를 받으면서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어요. 이제 5번째 습관을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마음 챙김 명상이에요. 명상이라고 하니까 어려울 것 같은데요. 종교랑 상관없이 할 수 있나요? 집중이 잘 안 되는데도 효과가 있을까요? 마음 챙김 명상은 종교와 상관없이 누구나 할 수 있는 건강법이에요. 단순히 현재 이 순간에 집중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하버드 의과대학에서 80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하루 10분씩 마음 챙김 명상을 하신 분들의 뇌 나이가 평균 15살 젊어진 것으로 나타났어요. 마음 챙김 명상의 효과는 정말 놀라워요. 혈압이 23% 감소하는데 명상을 통한 깊은 이완이 혈관의 긴장을 풀어주기 때문이에요. 불안과 우울감이 41% 줄어드는데 현재 순간에 집중하면서 걱정과 근심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집중력과 기억력이 37% 향상되는데 명상이 뇌의 주의 집중 능력을 기르고 해마 히포캠퍼스 영역을 활성화시키기 때문이에요. 수면의 질도 53% 개선되는데 마음이 평온해지면서 자연스럽게 깊은 잠에 들 수 있어요. 가장 놀라운 건 면역력이 62% 강화된다는 점이에요. 명상을 통한 스트레스 해소가 면역 체계 전반을 활성화시키기 때문이에요. 그럼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편안한 자세로 앉으세요. 의자에 앉거나 바닥에 앉아도 좋아요. 등을 곧게 펴되 긴장하지는 마세요. 눈을 감고 자연스럽게 숨을 쉬세요. 특별히 조절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느껴보세요. 처음에는 5분부터 시작하세요. 점차 시간을 늘려서 20분 정도까지 하시면 돼요. 생각이 떠오르면 그냥 흘려보내세요. 아, 생각이 떠올랐구나 하고 인정한 후 다시 호흡에 집중하시면 돼요.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처음에는 잡념이 많이 들어와도 괜찮아요. 계속 연습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집중력이 늘어나요. 처음엔 생각이 많이 떠올라서 힘들었는데 이제는 마음이 정말 평온해져요. 명상하고 나면 하루가 여유롭게 느껴져요. 이제 6번째 습관을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따뜻한 인간관계 만들기예요. 나이 들면 친구 사귀기가 어려워요. 새로운 사람들과 어떻게 친해질 수 있을까요? 혼자 지내는 게 편하긴 한데 건강에는 안 좋은 것 같아요. 세계적인 장수 지역으로 유명한 그리스의 이카리아 IKARIA 섬 주민들을 연구한 결과 100세 넘게 사시는 분들의 가장 큰 특징이 바로 풍부한 인간관계였다고 해요. 따뜻한 인간관계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정말 놀라워요. 외로움을 느끼지 않는 어르신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 평균 수명이 7년하고도 8개월 더 길었어요. 심장병 위험이 36% 감소하는데 사회적 지지와 정서적 안정감이 심혈관 건강을 크게 개선하기 때문이에요. 치매 위험도 45% 줄어드는데 다양한 사람들과의 대화와 교류가 뇌를 지속적으로 자극하기 때문이에요. 우울증 발생률은 58%나 감소하는데 정기적인 사회적 접촉이 행복 호르몬 분비를 촉진하기 때문이에요. 가장 놀라운 건 면역력이 73% 강화된다는 점이에요. 따뜻한 인간관계에서 오는 정서적 안정감이 면역체계 전반을 활성화시키기 때문이에요. 이웃 할머니랑 매일 산책하면서 이야기하니까 하루가 즐거워요. 교회에서 만난 친구들이 제 삶의 활력소가 되었어요. 손주들이 자주 와서 이야기해주니까 세상 돌아가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들 수 있을까요? 동네 경로당이나 복지관의 프로그램에 참여해보세요. 같은 관심사를 가진 분들을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어요. 취미 동아리에 가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등산, 노래, 댄스, 요리 등 관심 있는 활동을 함께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친해져요. 종교 활동에 참여하는 것도 추천해요. 교회, 성당, 사찰, 성당 등에서 정기적으로 모이는 모임들이 있어요. 자원봉사 활동을 시작해보세요. 도서관, 복지관, 병원 등에서 자원봉사를 하면서 뜻깊은 일도 하고 좋은 사람들도 만날 수 있어요. 평생교육원이나 문화센터의 강의를 들어보세요. 새로운 것을 배우면서 동시에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요. 동네 카페나 공원에서 규칙적으로 시간을 보내세요.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 자주 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아는 사람들이 생겨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자연스럽게 마음이 맞는 사람들과 천천히 친해지는 게 좋아요. 상대방을 판단하거나 비판하지 마세요. 서로 다른 점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마음가짐이 중요해요. 이제 7번째이자 마지막 습관을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황금 잠의 비밀이에요. 잠만 잘 자도 건강해질 수 있다고요? 할머니가 새벽잠이 없어지셨는데 문제인가요? 수면의 질이 이렇게 중요한 줄 몰랐어요.
스탠포드 대학교 수면 연구소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80세 이상 어르신의 수명을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이 바로 수면의 질이라고 해요.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수면의 질이 노화 속도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황금 잠이라는 게 단순히 오래 자는 게 아니에요. 일정한 시간에 자고 깨면서 수면의 질을 높이는 걸 말하는데 이는 마치 우리 몸의 시계를 다시 맞추는 것과 같아요. 놀랍게도 이것만 제대로 해도 수명이 평균 9년 하고도 3개월 늘어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더욱 놀라운 건 이미 건강이 나빠진 어르신들도 수면의 질을 개선하면 건강이 회복된다는 점이에요.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진의 발표에 따르면 질 좋은 수면은 치매 위험을 72% 감소시키는데 이는 우리 뇌 속 독소를 제거하는 과정과 관련이 있어요. 면역력이 63% 증가하는데 수면 중에 우리 몸의 면역세포들이 활발하게 활동하기 때문이에요. 당뇨병 예방 효과는 37%에 달하는데 수면이 혈당 조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에요. 더불어 암 발생률도 23%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가장 중요한 건 수면 시간이 아니라 수면의 질이라는 점이에요. 6시간의 깊은 수면이 8시간의 얕은 수면보다 더 효과적이라고 해요. 이는 우리 몸의 회복 시스템과 깊은 관련이 있는데 깊은 수면 중에는 성장 호르몬 분비가 활발해지고 세포 재생이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수면의 질을 높일 수 있을까요?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이는 우리 몸의 생체 시계를 규칙적으로 맞추는 효과가 있어요. 자기 2시간 전부터는 블루라이트를 피하세요. 스마트폰, 텔레비전, 컴퓨터 화면이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하거든요. 침실 온도는 18도에서 22도로 유지하는 게 좋아요. 이는 우리 몸이 가장 편안하게 느끼는 수면 온도이기 때문이에요. 저녁 식사는 취침 3시간 전에 끝내세요. 소화 활동이 수면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인데 특히 위산 역류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돼요. 낮잠은 30분 이내로 제한하세요. 이보다 길어지면 밤잠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잠자리에 들기 전에 따뜻한 물로 샤워하거나 족욕을 하세요. 체온이 살짝 올라갔다가 내려가면서 자연스럽게 잠이 와요. 침실은 최대한 어둡게 하세요. 작은 불빛도 수면의 질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편안한 잠옷을 입고 침구도 자주 갈아주세요. 깨끗하고 편안한 잠자리가 수면의 질을 높여요. 황금 잠의 놀라운 효과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기억력이 향상되는데 수면 중에 우리 뇌가 그날의 기억을 정리하고 저장하기 때문이에요. 혈압이 안정되는 것은 심장이 충분한 휴식을 취하기 때문이며 전신의 염증이 감소하는 것은 수면 중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이 활발하게 작동하기 때문이에요. 호르몬 균형이 회복되고 체중 조절에도 효과가 있다는 것이 최근 연구를 통해 밝혀졌어요. 규칙적으로 자고 일어나니까 몸이 정말 가벼워졌어요. 깊게 잠을 자고 나면 하루가 상쾌하게 시작돼요. 수면의 질이 좋아지니까 낮에도 더 활기차요. 지금까지 우리는 80세 이후에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는 3가지 위험한 이유와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기 위한 7가지 특별한 습관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이 모든 내용들은 세계적인 연구진들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 것이며 누구나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특히 이런 습관들은 나이가 들수록 효과가 더욱 커진다는 점이 놀라워요. 첫째, 자연 속 걸음 명상을 통해 근육을 깨우고 마음을 평온하게 하세요. 둘째, 함께하는 식탁의 마법으로 영양도 채우고 외로움도 달래세요. 셋째, 뇌근력 운동으로 새로운 것을 배우며 젊은 정신을 유지하세요. 넷째, 웃음 치료의 기적으로 스트레스를 날리고 면역력을 높이세요. 다섯째, 마음 챙김 명상으로 내면의 평화를 찾으세요. 여섯째, 따뜻한 인간관계로 삶의 의미와 즐거움을 더하세요. 일곱째, 황금 잠의 비밀로 몸과 마음을 완전히 회복시키세요. 처음부터 모든 걸 완벽하게 할 필요는 없어요. 오늘부터 하나씩 천천히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가장 쉬운 것부터 시작하세요. 매일 아침 5분간 집 주변을 걸어보거나 이웃과 함께 차 한잔 나누어 보거나 잠자리에 들기 전에 오늘 하루 감사한 일 3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작은 변화가 큰 기적을 만들어낼 거예요. 건강한 100세를 향한 여정은 바로 지금 여러분의 작은 선택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도 이제 건강한 100세 인생을 시작해 보세요. 분명히 할 수 있어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욱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건강 정보와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내용들을 더 자세히 다뤄보겠어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께 이 소중한 정보를 전할 수 있어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자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저는 요양원에서 일하는 간병사입니다. 지난주에 정말 잊을 수 없는 일이 있었어요. 88세의 김순희 할머니께서 갑자기 제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젊은이, 내가 너무 늦게 깨달은 게 있어. 너는 절대 나처럼 후회하지 마. 그날 할머니는 평소와 다르게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80년을 살아오면서 정말 뼈아프게 깨달은 5가지 인생의 진실에 대해서요. 처음엔 그냥 어르신의 옛날 이야기려니 했는데 듣다 보니 정말 중요한 이야기더라고요. 할머니가 말씀하시길 이런 진실들을 미리 알았다면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을 거라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할머니의 이야기를 그대로 전해드리려고 해요. 특히 지금 30대, 40대, 50대이신 분들께는 정말 중요한 이야기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할머니 말씀으로는 이 나이대에 깨달아야 나중에 후회하지 않는다고 하거든요. 할머니는 평생 성공적인 삶을 사셨어요. 남편분은 큰 회사 임원이셨고 자녀 3분 모두 훌륭하게 키우셨고 경제적으로도 여유롭게 사셨대요. 겉으로 보기엔 정말 부러운 인생이셨죠. 하지만 할머니가 하신 말씀은 충격적이었어요. 젊은이, 겉으로는 성공한 것 같아 보이지만 나는 정작 중요한 것들을 너무 많이 놓쳤어. 그게 지금도 너무 아파. 그럼 지금부터 할머니가 들려주신 5가지 인생의 진실을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인생에 작은 도움이라도 된다면 정말 좋겠어요. 젊은이, 첫 번째로 꼭 알아야 할 게 있어요. 시간은 정말로 되돌릴 수 없다는 거예요.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셨어요. 나는 평생 바쁘게 살았어요. 젊을 때는 시간이 무한할 것 같았거든요. 20대에는 아직 젊으니까 나중에 해도 돼. 30대에는 인생이 이제 시작이야. 40대에는 아직 한창 때야. 50대에도 시간이 많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60대가 되니까 뭔가 다르더라고요. 시간이 빨리 간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요. 하루가 금세 지나가고 일주일이 순식간에 지나가고 한 달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어요. 70대가 되니까 더 심해졌어요. 이제는 1년이 마치 몇 달처럼 느껴져요. 왜 그럴까 생각해보니 젊을 때는 새로운 경험이 많아서 시간이 천천히 가는 것 같지만 나이가 들수록 일상이 반복되니까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무서운 건 그 빨리 지나간 시간들 속에서 내가 정작 중요한 사람들과 보낸 시간이 너무 적다는 걸 깨달았을 때예요. 할머니의 가장 큰 후회는 부모님과의 시간이라고 하셨어요. 우리 어머니는 80세에 돌아가셨어요. 아버지는 78세에 세상을 떠나셨고요. 그분들이 살아계실 때는 나도 정말 바빴어요. 남편 뒷바라지하느라, 아이들 키우느라, 집안일 하느라. 어머니께서 가끔 전화하셔서 딸아, 시간 있을 때 한번 놀러와라 하시면 나는 항상 어머니, 이번 주는 바빠서 안 되고 다음 주에 꼭 갈래요 라고 대답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주는 계속 밀려났어요. 또 다른 일이 생기고 또 바쁜 일이 있고 그러다가 어머니께서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심근경색이었어요. 병원에 입원하신 후 사흘 만에 돌아가셨어요. 어머니의 장례를 치르면서 나는 정말 많이 울었어요. 슬퍼서가 아니라 후회 때문이었어요. 왜 그때 시간을 내지 못했을까? 왜 항상 다음에 했을까? 어머니와 마지막으로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눈 게 언제였는지도 기억이 안 났어요. 할머니 목소리가 떨리시더라고요. 어머니가 정말 원하셨던 건 돈도 아니고 선물도 아니었어요. 그냥 딸과 함께 차 한 잔 마시면서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 소중한 시간을 계속 미뤘어요. 아버지의 경우는 더 가슴 아파요. 아버지는 은퇴하신 후에 많이 외로우셨을 거예요. 평생 바쁘게 일만 하시다가 갑자기 할 일이 없어지니까요. 가끔 딸아, 오늘 날씨가 좋네. 같이 산책이라도 할까? 하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항상 아버지, 저 오늘 친구들이랑 약속이 있어서요. 다음에 꼭 같이 걸어요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은 오지 않았어요. 아버지께서 갑자기 치매 증상을 보이기 시작하셨거든요. 처음에는 가벼운 건망증 정도였는데 점점 심해지셔서 나중에는 저를 알아보지도 못하셨어요. 그때서야 정말 늦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아버지와 함께 산책할 수 있는 시간은 영원히 지나가 버린 거예요. 할머니가 자녀들과의 관계에서도 같은 실수를 반복하셨다고 해요. 아이들이 어릴 때는 정말 귀여웠어요. 큰딸이 처음 엄마라고 불렀을 때의 감동을 지금도 기억해요. 둘째 아들이 제 치마 끝을 잡고 엄마 사랑해라고 말했을 때의 기쁨도 잊을 수 없어요. 하지만 그때 나는 너무 바빴어요. 집안일도 해야 하고 남편 뒷바라지도 해야 하고 시댁 일도 신경 써야 했어요. 아이들에게는 엄마가 지금 바빠. 나중에 놀아줄게라고 말하곤 했어요. 아이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 운동회에 한 번도 참석하지 못했어요. 항상 다른 일이 있었거든요. 발표회도 마찬가지였어요.
다음에는 꼭 갈게라고 약속했지만 그 다음에도 또 다른 일이 생겼어요. 큰딸이 중학교에 입학할 때도 저는 시댁 제사 준비 때문에 참석하지 못했어요. 둘째 아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도 친정 어머니가 아프셔서 병원에 있었어요. 그때마다 미안하다. 엄마가 너희들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 있는 거야 라고 말했어요. 아이들도 괜찮아요. 엄마라고 이해해줬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이 정말 아이들을 위한 것이었을까요? 아이들이 정말 원했던 건 비싼 옷이나 좋은 음식이 아니라 엄마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었을 거예요. 할머니 표정이 정말 슬퍼 보이셨어요. 운동에서 다른 아이들은 엄마가 응원해주는데 자기만 혼자였을 때의 서운함, 발표회에서 자기 차례가 되었는데 엄마가 없었을 때의 실망감을 나는 몰랐어요. 지금 제 자녀들은 모두 결혼해서 각자의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있어요. 손자, 손녀도 있고요.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제 제게는 시간이 많은데 아이들은 바빠서 자주 만나기 어려워요. 큰딸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안부 전화를 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건강하세요? 짧은 통화예요. 바쁘니까요. 둘째 아들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아이들과 함께 놀러 와요. 하지만 아이들 돌보느라 바빠서 저와 긴 대화를 나누기는 어려워요. 가끔 제가 먼저 연락해서 시간 있을 때 한 번 놀러 와라고 말해요. 그러면 아이들이 네, 어머니. 이번 주는 바빠서 안 되고 다음 주에 꼭 갈게요 라고 대답해요. 예전에 제가 제 어머니께 했던 말과 똑같아요. 그때 깨달았어요. 시간은 정말로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지나간 순간은 아무리 후회해도 다시 올 수 없다는 것을. 하지만 할머니는 여기서 멈추지 않으시고 희망적인 조언도 해주셨어요. 젊은이, 나는 너무 늦게 깨달았지만 너희들은 아직 시간이 있어요. 지금이라도 소중한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세요.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오늘 당장 안부 인사라도 드리세요. 자녀가 있다면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아이와 눈을 마주치며 대화해 보세요. 나중에라는 말을 너무 자주 쓰지 마세요. 나중은 영원히 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바쁘다는 핑계로 소중한 사람들과의 시간을 미루지 마세요. 그 바쁜 일들이 과연 가족보다 더 중요한가요? 일은 내가 없어도 돌아가지만 가족과의 관계는 내가 신경 쓰지 않으면 멀어져요. 시간의 무서운 점은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다는 거예요.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모든 사람에게 하루는 24시간이에요. 그리고 그 시간은 한 번 지나가면 절대 되돌릴 수 없어요. 저는 이제 88세예요. 통계적으로 봤을 때 앞으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더욱 아쉬워요. 왜 진작 깨닫지 못했을까 하는 후회가 커요. 하지만 여러분은 아직 젊어요. 아직 시간이 있어요. 제가 겪은 후회를 여러분은 겪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당장 소중한 사람들에게 연락해 보세요. 오늘 저녁에는 가족과 함께 식사하면서 진솔한 대화를 나눠보세요. 할머니의 두 번째 이야기는 건강에 관한 것이었어요. 젊은이, 두 번째로 꼭 알아야 할 건 건강을 잃으면 정말 모든 게 무너진다는 거예요. 나는 젊을 때 건강을 공기처럼 당연한 것으로 여겼어요. 밤새 일을 해도 다음날 멀쩡했고 무리해도 금세 회복됐어요. 건강은 젊을 때 미천이라는 어른들 말씀을 들어도 그저 잔소리 정도로 생각했죠. 20대, 30대에는 체력이 넘쳤어요. 밤새 집안일을 하고도 다음날 또 할 수 있었어요. 40대, 50대에도 큰 문제 없이 지냈어요. 문제는 60대부터 시작됐어요. 남편 사업을 도우느라 정말 바쁘게 살았어요. 스트레스도 엄청났고요. 그런 생활을 10년 정도 계속했을 때 몸에 이상 신호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피로감이었어요. 요즘 일이 많아서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했죠. 그 다음은 소화불량이었어요. 스트레스 때문일 거야 라고 넘겼어요. 잠도 잘 오지 않았어요. 밤에 누워도 걱정 때문에 잠들기 어려웠어요. 나중에 여유로워지면 다 괜찮아질 거야 라고 자위했어요. 식사도 불규칙했어요. 아침은 거르고 점심은 빨리 먹고 저녁은 늦게 먹거나 아예 안 먹는 날도 있었어요. 나중에 건강관리를 제대로 하지라고 생각했어요. 65세가 되던 해 정기건강검진에서 처음으로 이상 소견이 나왔어요. 혈압이 높았고 혈당도 높았어요. 의사 선생님이 생활 습관을 바꾸셔야 합니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좀 바쁘게 살아서 그런 거 아닐까? 약만 먹으면 되겠지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상황은 점점 악화됐어요. 68세에는 당뇨 진단을 받았어요. 70세에는 고지혈증도 생겼어요. 그래도 여전히 약만 잘 먹으면 되라고 안일하게 생각했어요. 진짜 충격은 73세에 받은 정밀 검진에서였어요. 의사 선생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당뇨 합병증이 시작된 것 같아요. 즉시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때까지도 저는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요즘 병원들이 환자를 겁주는 거 아니야? 라고 말이죠. 하지만 정밀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당뇨 합병증으로 신장뿐만 아니라 눈에도 문제가 생겼다는 거였어요. 심장에도 이상이 있었고요.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동안 저는 정말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할머니가 눈물을 글썽이시더라고요. 우선 그토록 중요하게 여겼던 일들이 아무 의미 없어졌어요. 집안일이 걱정되긴 했지만 정작 제가 없어도 집은 돌아갔어요. 결국 제가 그렇게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아니었던 거죠. 병원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내가 지금까지 뭘 위해 이렇게 살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족을 위해서 건강을 망쳤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건강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말이에요. 두 번째로 깨달은 것은 돈의 무력함이었어요. 그동안 돈만 있으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건강 문제 앞에서는 돈도 별 소용이 없더라고요. 물론 좋은 병원에서 좋은 치료를 받을 수는 있었지만 이미 망가진 몸을 원래대로 되돌릴 수는 없었어요. 가장 힘들었던 것은 가족들에게 부담을 주게 된 거였어요. 남편은 매일 병원에 와서 간병을 해줬지만 그 얼굴에서 깊은 피로와 걱정을 읽을 수 있었어요. 자녀들도 번갈아가며 병문안을 왔지만 각자의 일과 가정 때문에 오래 머물 수는 없었죠. 특히 남편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미안했어요. 그동안 저는 집안일에만 매달려서 남편에게 관심을 별로 기울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아프니까 남편이 모든 것을 감당해야 했어요. 병원 일도 집안일도 모든 연락도 다 남편 몫이었어요. 남편은 한 번도 원망하는 소리를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래서 더욱 미안했어요. 치료 과정도 쉽지 않았어요. 당뇨 합병증 치료를 위해서는 강한 약물을 써야 했는데 부작용이 심했어요. 입맛이 없어져서 좋아하던 음식도 먹을 수 없었고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서 일상생활이 어려웠어요. 더 힘든 것은 정신적인 고통이었어요. 내가 언제까지 살 수 있을까? 가족들에게 짐이 되는 건 아닐까? 지금까지 내 인생은 의미가 있었을까? 같은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눈 치료도 받아야 했어요. 당뇨 합병증으로 망막에 출혈이 생겨서 레이저 치료를 받았어요. 시력이 점점 나빠져서 신문이나 책을 읽기 어려워졌어요. 그동안 읽기를 좋아했던 저에겐 큰 고통이었어요. 1년간의 치료 끝에 어느 정도 상태가 안정됐어요. 하지만 예전 같은 건강을 되찾을 수는 없었어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러 가지 약을 먹어야 했고 한 달에 2번씩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야 했어요. 음식도 가려서 먹게 됐고 단 음식은 완전히 끊어야 했어요. 퇴원 후에도 일상생활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전엔 하루 종일 바쁘게 움직였는데 이제는 조금만 무리해도 금세 지쳤어요. 계단을 오르는 것도 힘들어졌고 멀리 걷는 것도 어려워졌어요. 좋아하던 등산도 포기해야 했어요. 가장 힘든 것은 가족들에게 부담을 주게 된 거였어요. 남편은 제 병원 일정을 관리하고 약 챙기는 일까지 해야 했어요. 자녀들도 틈틈이 안부를 확인해야 했고 응급 상황에 대비해야 했어요. 제가 가족의 보호자가 아니라 보호받아야 할 사람이 된 거예요. 하지만 할머니는 이런 경험을 통해 깨달은 것도 많다고 하셨어요. 이런 경험을 통해 깨달은 것도 많아요. 건강이야말로 모든 것의 기초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어요.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 아무리 좋은 가족이 있어도 건강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제대로 누릴 수 없어요. 또한 가족의 소중함도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제가 아플 때 곁에 있어준 사람들은 가족뿐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대부분 멀어졌지만 가족은 끝까지 저를 돌봐줬어요.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비록 완전한 건강을 되찾을 수는 없지만 지금이라도 건강관리를 소홀히 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규칙적으로 약을 먹고 정기검진을 받고 적당한 운동을 하고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려고 해요. 젊은이들에게 간절히 말하고 싶어요. 건강을 당연하게 여기지 마세요. 지금 당장 운동을 시작하세요. 금연 금주하세요. 규칙적으로 검진을 받으세요. 스트레스 관리를 하세요. 나는 아직 젊으니까 괜찮아라는 생각은 위험해요. 건강은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어요. 특히 30대, 40대의 생활 습관이 50대, 60대의 건강을 결정해요. 성공을 위해 몸을 혹사시키지 마세요. 건강이 있어야 성공도 의미가 있어요. 건강을 잃으면 정말로 모든 것을 잃어요. 정기 건강검진을 꼭 받으세요. 그리고 이상 소견이 나오면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초기에 발견하면 치료할 수 있는 병들이 많아요. 하지만 방치하면 돌이킬 수 없게 돼요.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해요. 스트레스는 모든 병의 원인이 돼요. 일이 아무리 바빠도 휴식 시간을 가지세요. 취미 활동을 하세요. 가족, 친구들과의 시간을 가지세요.
건강은 잃어버린 후에 소중함을 깨달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부터 건강 관리를 시작하세요. 미래의 여러분이 지금의 선택에 감사할 거예요. 할머니의 세 번째 이야기는 친구 관계에 대한 것이었어요. 젊은이, 세 번째로 알아야 할 건 진짜 친구는 손가락으로 셀 정도라는 거예요. 저는 80년을 살아오면서 깨달았어요. 진정한 친구는 정말 드물다는 것을요. 젊을 때 저는 인맥이 넓다고 자부했어요. 학교 친구들, 동네 사람들, 교회 사람들, 각종 모임에서 만난 사람들. 전화번호부에는 수백 명의 연락처가 들어 있었어요. 모임에서는 항상 인기가 많았어요. 제가 이야기를 하면 다들 관심 있게 들어줬고 제 농담에 웃어줬어요. 각종 모임에서도 빠지지 않는 멤버였고요. 특히 남편이 사업을 할 때는 더욱 그랬어요. 사람이 재산이다라는 말을 믿으며 온갖 모임에 참석했어요. 동창회, 향후회, 부녀회, 교회 모임. 일주일에 서너 번은 누군가와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때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저를 좋아한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나타나면 반갑게 인사해주고 제 이야기에 고개를 끄덕여 주었거든요. 역시 내가 인기가 많구나라고 스스로 만족했어요. 남편 사업이 잘 될 때는 더욱 그랬어요. 제가 전화만 하면 언제든 만나자고 했고 제가 하는 이야기에 관심을 보였어요. 저를 사모님이라고 부르며 잘 대해줬어요. 그때는 내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구나라고 착각했어요. 하지만 남편 사업이 어려워지고 제가 아프게 되면서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가장 먼저 변한 것은 사업 관련 지인들이었어요. 예전에는 제가 전화만 하면 언제든 만나자고 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바쁘다는 핑계로 만남을 피하기 시작했어요. 잠깐 도움 좀 부탁할 게 있는데라고 말했을 때 그동안 저에게 온갖 친절을 베풀던 사람들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됐어요. 지금 저희도 어려워서요. 다른 곳에 투자해서 여유가 없어요. 등등 온갖 이유로 거절당했어요.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평소에 가장 가깝다고 생각했던 몇 사람의 반응이었어요. 한 사람은 언니 저도 요즘 어려워서요라고 하면서 그 다음 주에 새 차를 샀더라고요. 또 다른 사람은 제가 도와드리고 싶지만이라고 말하면서 아예 연락을 끊어버렸어요. 더 충격적이었던 것은 각종 모임에서의 일이었어요. 그동안 제가 자주 모임비를 내고 간식 비용도 부담했었는데 사정이 어려워져서 몇 번 참석하지 못했더니 아예 연락이 오지 않더라고요. 나중에 들어보니 제가 없는 사이에도 모임은 계속되고 있었어요. 한 번은 우연히 그 모임 사람들을 마트에서 만났어요. 서로 어색해하면서 언니 연락드리려고 했는데라고 말했지만 그 이후에도 연락은 오지 않았어요. 결국 제가 돈을 낼 때만 필요한 사람이었던 거죠. 병원에 입원했을 때는 더욱 확실히 깨달았어요. 수백 명의 지인 중에서 문병을 온 사람은 손에 꼽을 정도였어요. 그마저도 의례적으로 잠깐 들렀다가 가는 수준이었죠. 정말 가슴 아팠던 것은 평소에 가장 가깝다고 생각했던 몇몇 사람들조차 소식을 전해도 모른 척했다는 거예요. 바빠서 못 갔어요. 병원을 워낙 싫어해서라는 핑계들을 들었어요. 하지만 정말 마음이 있었다면 바쁘더라도 잠깐은 시간을 낼 수 있었을 거예요. 결국 저는 그들에게 그 정도 가치밖에 없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반면에 정말 예상치 못한 사람들이 진심 어린 관심을 보여줬어요. 20년 전에 함께 동네 부녀회를 했던 후배가 매주 과일을 사가지고 와서 안부를 물었어요. 이사 간 지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에요. 그 후배는 언니가 어려울 때 저를 많이 도와주셨잖아요 라고 말했어요. 동네 슈퍼 아주머니가 이번 소식을 듣고 손수 만든 미역국을 가져다 주셨어요. 특별히 가까운 사이도 아니었는데 우리 동네 사람이 아프다는데 그냥 넘어갈 수 없어서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미역국을 먹으면서 정말 감동받았어요. 오래전에 이사간 이웃 아주머니가 멀리서 찾아와 언니 몸조리 잘하세요 라며 위로해 주셨어요. 10년 전에 이사 가신 분인데 누군가를 통해 소식을 듣고 오셨다고 했어요. 딱히 친하게 지내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찾아와 주신 것이 고마웠어요. 가장 놀라웠던 것은 고등학교 동창회 방문이었어요. 졸업 후 50년 넘게 연락하지 않았던 친구였는데 동창회 연락망을 통해 소식을 듣고 찾아왔어요. 야, 너 왜 아프냐? 우리가 언제까지 살겠나라며 걱정해 주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어요. 진정한 친구란 내가 잘 나갈 때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어려울 때 함께 해주는 사람이라는 것을요. 내 지위나 재산과 상관없이 나라는 사람 자체를 좋아해주는 사람이라는 것을요. 퇴원 후에도 이런 경험은 계속됐어요. 예전에 자주 만나던 사람들과는 점점 연락이 뜸해졌어요. 제가 더 이상 그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서로 알고 있었기 때문일 거예요. 억지로 연락을 해봐도 어색한 분위기는 감출 수 없었어요. 다양한 모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건강상 참석하기 어려워지면서 자연스럽게 멀어졌어요. 처음에는 서운하고 외로웠어요.
내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과 친하게 지냈는데라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됐어요. 오히려 이제는 몇 안 되는 진정한 친구들과의 관계가 더욱 소중해졌어요. 고등학교 동창 친구는 지금도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요. 별다른 목적도 없이 그냥 차나 한 잔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눠요. 옛날 이야기도 하고 요즘 걱정거리도 털어놓고요. 20년 전 후배도 가끔 연락을 줘요. 지금은 본인도 아이들이 다 커서 시간이 좀 있는데 가끔 조언을 구하기도 하고 그냥 안부를 묻기도 해요. 그럴 때마다 정말 고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웃 아주머니와도 가끔 만나요. 둘 다 나이가 들어서 건강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서로 위로가 돼요. 우리 나이에 건강이 최고지라며 웃기도 하고 자식들 걱정 얘기하며 격려해 주기도 해요. 지금 88세가 되어 돌아보니 진정한 의미에서 친구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정말 손에 꼽아요. 초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낸 친구 1명, 고등학교 동창 1명, 어려울 때 진심으로 도와준 후배 몇 명, 이웃 아주머니 1분. 이게 전부예요. 하지만 이제는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수백 명의 피상적인 지인보다 1명의 진정한 친구가 더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그들과 함께 나누는 대화는 어떤 화려한 모임보다도 의미 있고 그들의 따뜻한 관심은 어떤 사회적 성공보다도 가치 있어요. 이제 저는 새로운 사람들과 인맥을 쌓으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대신 지금 있는 몇 명의 진정한 친구들과의 관계를 더욱 소중히 여겨요. 자주 연락하고 가끔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의 안부를 확인해요. 젊은이들에게 조언하고 싶어요. 인맥 쌓기에만 몰두하지 마세요. 진정한 우정을 키워가세요. 상대방의 지위나 능력이 아니라 인품을 보고 사귀세요. 그리고 내가 먼저 진정한 친구가 되려고 노력하세요. 진정한 친구가 되려면 상대방이 어려울 때 외면하지 말고 함께해 주어야 해요. 상대방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실패했을 때는 위로해 주어야 해요. 이익관계가 아닌 순수한 우정을 나누어야 해요. 또한 너무 많은 사람들과 친해지려고 하지 마세요. 진정한 우정은 깊이가 중요해요. 얕은 관계를 100개 가지는 것보다 깊은 관계를 10개 가지는 것이 더 좋아요. 그리고 그 깊은 관계를 평생 유지하려고 노력하세요. 진정한 친구는 인생의 가장 큰 보물이에요. 돈이나 명예는 잃어도 다시 얻을 수 있지만 진정한 친구는 한번 잃으면 다시 만들기 어려워요. 그러니 지금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을 더욱 소중히 여기세요. 할머니의 네 번째 이야기는 자녀와의 관계에 대한 것이었어요. 젊은이 네 번째로 알아야 할 건 자식들도 자기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받아들이기 어려운 진실이었어요. 나는 평생 자식들을 위해 살았다고 생각했거든요. 임신했을 때부터 아이들을 위해 몸조리를 했고 태교도 열심히 했어요. 아이들이 태어나서는 밤잠을 설쳐가며 돌봤고 아프면 밤새 간호했어요. 아이들이 자라면서는 좋은 것만 먹이려고 했고 좋은 옷만 입히려고 했어요. 교육비를 위해서 제가 하고 싶은 것들을 다 포기했어요. 학원비를 위해서 새 옷 사는 것도 참았고 과외비를 위해서 친구들과의 모임도 줄였어요. 아이들 대학 등록금을 위해서는 제가 아르바이트까지 했어요. 그때는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는 건 당연하다고 여겼어요. 그리고 아이들도 부모인 저를 당연히 필요로 할 거라고 믿었어요. 아이들이 어릴 때는 정말 그랬어요. 엄마, 엄마 하면서 저만 찾았어요. 제가 없으면 안 된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아이들이 저를 의지하고 사랑한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아이들이 자라면서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중학교, 고등학교가 되면서 친구들과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저보다는 친구들의 말을 더 중요하게 여기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성장하는 과정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여겼어요. 대학에 가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집에 있는 시간보다 밖에 있는 시간이 더 많아졌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아이들이 저를 필요로 한다고 생각했어요. 용돈도 보내주고 반찬도 해서 가져다주고 아프면 간병도 해줬어요. 진짜 변화는 아이들이 결혼하고 나서부터였어요. 이제는 각자의 가정이 생겼으니까 당연히 바빠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곧 돌아올 거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연락이 줄어들더라고요.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안부 전화가 왔는데 나중에는 한 달에 한 번, 그 다음에는 명절이나 생일 때만 연락이 왔어요. 제가 먼저 연락하면 엄마, 지금 좀 바빠요. 나중에 다시 전화드릴게요라고 하는데 그 나중은 잘 오지 않았어요. 손자, 손녀가 생기면서는 더욱 그랬어요. 아이들의 관심이 온통 자기 자녀들에게만 쏠려 있었어요. 저는 이제 가끔 안부나 묻는 정도의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처음에는 서운했어요. 내가 이렇게 희생해서 키웠는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어요. 이게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것을요.
아이들도 이제 어른이 되어서 각자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저도 젊었을 때를 생각해보니 마찬가지였어요. 결혼하고 아이가 생기면서 부모님보다는 제 가정에 더 신경을 썼거든요. 이제는 이해해요. 아이들이 저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라 각자의 삶이 있는 거라는 걸요. 그리고 그게 건강한 거라는 것도요. 부모에게 의존해서 사는 것보다는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게 더 좋은 거잖아요. 하지만 이걸 받아들이는 과정은 쉽지 않았어요. 외로움을 많이 느꼈어요. 특히 명절 때는 더욱 그랬어요. 예전에는 온 가족이 모여서 북적거렸는데 이제는 각자 바빠서 오는 사람도 적고 와도 금방 가버려요. 그때 깨달았어요. 내가 아이들에게 너무 많은 기대를 했구나. 아이들이 평생 저를 필요로 할 거라고 착각했구나. 그래서 이제는 기대를 낮췄어요. 아이들이 연락을 안 해도 서운해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대신 제가 먼저 안부 인사를 해요. 부담 주지 않는 선에서요. 그리고 제 자신의 삶을 만들어가려고 노력해요. 아이들에게만 의존하지 않고 제 나름대로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보내려고 해요. 요양원에 와서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아이들이 저를 요양원에 보낸 게 서운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이해해요. 아이들도 각자 바쁜 생활이 있는데 저를 돌보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오히려 여기서 또래분들과 함께 지내면서 더 편해졌어요. 아이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아도 되니까 마음도 편하고요. 젊은 부모들에게 말하고 싶어요. 아이들을 사랑하되 너무 많은 기대를 하지는 마세요. 아이들이 언젠가는 독립해서 각자의 삶을 살아갈 거라는 걸 미리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아이들을 위해서만 사시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의 삶도 소중해요. 아이들이 다 커서 떠난 후에도 여러분은 계속 살아가야 하거든요. 부모 자식 관계도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게 좋아요. 너무 가까우면 서로 부담스럽고 너무 멀면 서운해요. 서로를 배려하면서도 각자의 삶을 존중하는 관계가 가장 건강한 것 같아요. 할머니의 마지막 5번째 이야기는 죽음에 대한 것이었어요. 젊은이, 마지막으로 꼭 알아야 할 건 죽음이 생각보다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을 하실 때 할머니의 표정이 정말 평온하셨어요. 젊을 때는 죽음이 아주 먼 이야기라고 생각했어요. 나는 아직 젊으니까, 건강하니까, 오래 살 거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세상을 떠나는 걸 보게 됐어요. 먼저는 부모님이 돌아가셨고, 그 다음에는 남편이 떠났어요. 친구들도 하나둘 세상을 떠나기 시작했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죽음이 정말 가까이 와 있다는 것을요. 처음에는 무서웠어요. 언젠가 나도 죽는다는 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밤에 잠들 때마다 혹시 내일 아침에 깨지 못하면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받아들이게 됐어요. 죽음은 누구에게나 오는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것을요. 오히려 이제는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 삶을 더 의미 있게 만든다고 느껴요. 언젠가 끝이 온다는 걸 알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이 더 소중해졌어요. 남편이 돌아가신 후에는 더욱 그랬어요. 남편과 함께 보낸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깨달았어요. 그때는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일상들이 사실은 기적 같은 시간들이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죽음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어요. 무서워서가 아니라 남겨질 사람들을 위해서요. 유언장도 써놨고 제가 죽으면 어떻게 해달라는 것도 자세히 정리해뒀어요. 장례식은 간소하게 하고 재산은 어떻게 나눠주고 이런 것들을요. 그런 걸 정리해두니까 마음이 한결 편해졌어요. 언제 죽어도 후회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는 매일매일을 감사하며 살려고 해요. 아침에 눈을 뜨는 것, 밥을 맛있게 먹는 것,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 이 모든 게 당연한 게 아니라 감사한 일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죽음을 생각한다고 해서 우울해지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삶이 더 생생해졌어요. 하루하루가 더 소중해졌고 작은 일에도 감사할 수 있게 됐어요. 젊은이들에게 말하고 싶어요. 죽음을 너무 멀리 생각하지 마세요. 언젠가는 모두에게 오는 일이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서워할 필요는 없어요. 대신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지금 이 순간을 더 의미 있게 살아가세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사랑한다고 말하세요. 고마운 사람들에게 고맙다고 표현하세요. 미루지 말고 지금 당장 하세요. 시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빨리 지나가거든요. 그리고 죽음을 준비하는 것도 중요해요. 유언장을 쓰는 것, 재산을 정리하는 것, 가족들과 화해하는 것, 이런 것들을 미리 해두면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죽음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무서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준비하세요. 할머니의 이야기가 모두 끝났을 때 저는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88년을 살아온 한 분의 지혜가 얼마나 깊고 소중한지 새삼 깨달았거든요. 할머니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젊은이,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같은 후회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너무 늦게 깨달았지만 너희들은 지금부터라도 시작할 수 있잖아요. 첫째, 시간을 소중히 여기세요. 지금 이 순간이 다시 오지 않는다는 걸 기억하세요. 둘째, 건강을 당연하게 여기지 마세요. 지금부터 몸과 마음을 잘 돌보세요. 셋째, 진정한 친구를 만들고 소중히 하세요. 피상적인 인맥보다 깊은 우정이 더 소중해요. 넷째, 가족을 사랑하되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세요. 서로에게 의존하지 말고 독립적으로 살아가세요. 다섯째, 죽음을 받아들이고 준비하세요. 그래야 남은 삶을 더 의미 있게 살 수 있어요. 이 5가지만 기억하시면 여러분은 저처럼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늦기 전에 깨달으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저는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단순히 나이 든 분의 경험담이 아니라 인생을 제대로 사는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였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할머니가 후회만 하시는 게 아니라 그 경험을 통해 지혜를 얻으셨다는 점이었어요. 그리고 그 지혜를 젊은 세대에게 전해주고 싶어 하셨다는 점이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특히 30대, 40대, 50대 분들은 할머니 이야기에 많은 부분 공감하실 거예요. 하지만 할머니 말씀처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오히려 미리 알게 된 것이 정말 다행이에요. 오늘부터 할머니가 알려주신 5가지를 하나씩 실천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시간 소중히 여기기, 건강 챙기기, 진정한 관계 만들기, 적절한 거리 유지하기, 준비된 삶 살기.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할머니가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후회 없는 인생을 살 수 있어요. 다음 영상에서는 행복한 노년을 위한 구체적인 준비 방법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할머니께서 알려주신 또 다른 지혜들이 있거든요.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리고 주변에 필요한 분들께 꼭 공유해 주세요. 특히 부모님께 보여드리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년간 재활의학과에서 일해온 김재현 의사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요. 지난주 제 진료실에 85세 할아버지 한 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의자에서 일어나는 모습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팔에 힘을 전혀 쓰지 않고 마치 20대 청년처럼 자연스럽게 일어서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제가 잘못 본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분은 계속해서 저의 상식을 뒤집는 모습들을 보여주셨거든요. 계단을 성큼성큼 올라가시고 한 발로 서서 균형을 잡으시고 심지어 바닥에서 도움 없이 일어서기까지 하시더라고요. 그날 저는 의학 교과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정말 나이가 들면 모든 기능이 떨어지는 게 당연한 걸까? 혹시 우리가 노화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건 아닐까? 30년간 수많은 고령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저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같은 나이라도 어떤 분들은 놀라울 정도로 젊은 몸을 유지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공통점, 즉 나이가 들어도 건강을 유지하는 분들이 가진 8가지 특별한 능력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해요. 혹시 이 중에서 몇 가지라도 여러분이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정말 특별한 분이에요. 그리고 만약 아직 못하신다고 해도 걱정하지 마세요. 이 능력들은 충분히 다시 기를 수 있거든요. 지금부터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 능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팔 힘을 전혀 쓰지 않고 의자에서 일어서는 것.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많은 분들이 이걸 단순한 다리 힘의 문제라고 생각하세요. 하지만 의학적으로 보면 훨씬 복합적인 능력이에요. 하체 근력, 코어 안정성, 균형 감각, 그리고 전신의 협응력이 모두 조화롭게 작동해야 가능한 동작이거든요.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보는 패턴이 있어요. 처음에는 아주 살짝 팔걸이에 손을 대고 일어나시다가 점점 더 많이 의존하게 되시고 나중에는 온 힘을 다해 팔을 써야만 일어나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이 과정이 가역적이라는 거예요. 즉, 다시 되돌릴 수 있다는 뜻이에요. 실제로 제가 치료한 87세 박영수 할아버지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할아버지는 처음 오셨을 때 휠체어를 타고 계셨어요. 몇 년 전에 넘어져서 다치신 후로 걷기가 어려워지셨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정밀검사 결과 뼈나 관절에는 큰 문제가 없었어요. 단지 근육이 많이 약해져 있었을 뿐이었죠. 그래서 저희는 아주 간단한 운동부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침대에 앉은 채로 다리를 들어 올리는 운동을 하셨어요. 하루에 10번씩 일주일에 3일만요. 그 다음 주에는 의자에 앉아서 일어서는 연습을 벽을 짚고 하셨고요.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석 달 후에 할아버지는 팔 힘을 전혀 쓰지 않고 의자에서 일어나실 수 있게 되셨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지팡이 없이도 걸으실 수 있게 되셨어요. 할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지금도 기억나요. 선생님, 제가 이렇게 다시 일어설 수 있을 줄 몰랐어요. 이제 손자들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도 지금 한번 해보세요. 의자에 앉아 계신다면 팔을 가슴에 X자로 모으고 일어나 보세요. 만약 흔들림 없이 자연스럽게 일어나실 수 있다면 여러분의 하체 근력과 코어는 아직 정말 건강하다는 뜻이에요. 혹시 어렵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이건 충분히 향상시킬 수 있는 능력이거든요. 단, 반드시 안전을 먼저 생각하시고 처음에는 주변에 잡을 수 있는 것이 있는 상태에서 시도해 보세요. 두 번째 능력은 계단을 쉬지 않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계단 오르기는 정말 정직한 건강 지표예요. 심장, 폐, 다리 근육, 균형 감각이 모두 조화롭게 작동해야 하거든요. 저희 병원에서도 환자분들의 전반적인 체력을 평가할 때 계단 테스트를 자주 활용해요.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있어요. 계단을 빠르게 오를 수 있는 고령자일수록 심혈관 질환 위험이 현저히 낮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계단을 오르는 동작은 심장이 평소보다 훨씬 많은 혈액을 온몸에 공급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마치 자동차 엔진이 언덕을 오를 때 더 많은 힘을 내야 하는 것과 비슷하죠. 건강한 심장은 이런 상황에 잘 적응하지만 그렇지 않은 심장은 금세 무리가 와요. 제가 기억하는 82세 김순자 할머니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할머니는 처음 오셨을 때 계단 한 층도 오르기 힘들어 하셨어요.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서 중간에 꼭 쉬어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검사 결과 심장에 큰 문제는 없었지만 심폐지구력이 많이 떨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할머니께 아주 천천히 안전하게 운동을 시작하도록 도와드렸죠. 처음에는 복도에서 평지 걷기부터 시작했어요. 하루 10분씩 일주일에 3일만요. 그 다음에는 계단 한 칸씩 오르는 연습을 했고요. 중요한 건 절대 무리하지 않는 거였어요.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6개월 후에 할머니는 병원 2층까지 쉬지 않고 올라오실 수 있게 되셨거든요. 얼굴도 훨씬 밝아지셨고 숨도 차지 않으셨어요. 할머니가 하신 말씀이 인상 깊었어요. 선생님, 이제 백화점에 가서도 에스컬레이터 타지 않고 계단으로 올라가요. 젊은 사람들보다 빨라요. 계단 오르기는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삶의 질과 직결되는 능력이에요. 계단을 자유롭게 오를 수 있다면 어디든 갈 수 있고 무엇이든 할 수 있거든요. 혹시 지금 계단이 힘드시다면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하지만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에 안전한 범위에서 시작하시길 바라요. 세 번째 능력은 눈을 감고 한 발로 30초 동안 서 있는 것입니다. 균형 감각은 나이가 들면서 가장 먼저 떨어지는 기능 중 하나예요. 하지만 동시에 가장 중요한 기능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균형을 잃으면 낙상으로 이어지고 낙상은 고령자에게 정말 위험하거든요. 균형 감각은 생각보다 복잡한 시스템이에요. 귀 속의 전정기관, 눈에서 오는 시각 정보, 발바닥과 관절에서 오는 감각, 그리고 이 모든 걸 통합하는 뇌의 기능까지 모두 조화롭게 작동해야 해요. 놀라운 건 이 중 어느 하나가 문제가 생겨도 다른 기관들이 보상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러려면 지속적인 훈련이 필요해요. 제가 치료한 80세 이정자 할머니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할머니는 몇 달 전에 집에서 넘어져서 손목을 다치신 후로 걷는 게 무서워지셨다고 하더라고요. 선생님, 또 넘어질까봐 무서워서 밖에 나가기도 싫어요. 화장실 갈 때도 벽을 짚고 가요. 검사해보니 할머니의 균형 감각이 많이 떨어져 있었어요. 눈을 감고 한 발로 서는 건 고사하고 눈을 뜨고도 한 발로 서기 어려워하셨거든요. 하지만 균형 감각은 훈련으로 충분히 향상시킬 수 있어요. 할머니와 함께 아주 안전한 환경에서 연습을 시작했죠. 처음에는 양손으로 난간을 잡고 한 발로 3초씩 서는 연습부터 했어요. 그 다음에는 한 손만 대고 그 다음에는 손가락 한 개만 대고 이런 식으로 점진적으로 난이도를 높여갔죠. 정말 놀라운 변화였어요. 3개월 후에 할머니는 눈을 감고도 한 발로 20초 이상 서 계실 수 있게 되셨거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넘어질까봐 하는 두려움이 사라지셨다는 거예요. 선생님, 이제 밤에 화장실 갈 때도 무섭지 않아요. 산책도 다시 나가기 시작했어요. 균형 감각이 좋다는 건 단순히 넘어지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건 뇌의 여러 기능이 아직 잘 작동하고 있다는 뜻이고 앞으로도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혹시 지금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안전한 곳에서 잡을 수 있는 게 근처에 있는 상태에서 한 발로 서보시는 거예요. 10초만 서 계실 수 있어도 정말 훌륭한 거예요. 네 번째 능력은 바닥에서 도움 없이 일어서는 것입니다. 이 동작은 정말 전신의 협응력을 보여주는 최고의 테스트예요. 다리 근력,